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7일 일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운하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와 이 이탈리아의 통일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이 비잔틴 제국은 사실상 비단길의 이 서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동양의 물산이 집산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유럽으로 물건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비잔틴 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어떤 국가를 통해서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한 나라가 베네치아와 제노바입니다.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를 통해서 당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중개무역의 실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앞서 얘기한 베네치아, 제노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뭐 시칠리아, 뭐 할 거 없이 100개가 넘는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자 이제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 등의 이 침략을 받게 되죠. 그 침략을 계속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도 이제 서서히 무르익게 됩니다. 어떻게 이탈리아가 이 150개가 넘는 소국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과정을 함께 걸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다닥다닥 붙은 이 원룸촌을 뭐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룸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창문 하나하나에 한 가구씩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덧창을 반드시 설치해야지만 되고요. 이 덧창을 여러 제치고 나서 재밌는 것이 이런 화분 같은 거를 꼭 앞에다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문화유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이 통일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한번 이탈리아 역사를 뭐 자세히 보는 것은 뭐 짧은 시간 동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슬쩍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름도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로 정해봤습니다. 베네치아를 흔히 가면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대운하의 모습이고요. 이 대운하 주변에 사실상 여러 문화유산들이 즐비하죠. 뭐 이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이 육상도로보다는 이 수상도로가 발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배의 속도도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 베네치아가 대부분
이 수면 위에 이 건물축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도로 인한, 이걸 파도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 같긴 하지만, 이 아무래도 배가 빨리 달리게 되면 이 파도가 형성되죠. 그것으로 인한 건축물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야경의 모습이고요. 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는요,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이기도 합니다. 이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고요. 이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자동차 도로 전용 도로가 하나도 없고요. 이 보행자 도로도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배를 타고 다니는 편이 훨씬 더 이동이 쉽습니다. 현재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요, 이 튼튼한 두 다리,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한 두 다리와 이 수상택시, 제가 잘못 썼네요. 곤돌라, 그리고 이 수상버스, 바포레토가 있습니다. 이 수상교통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이 도시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 이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곳에서는 시속 11km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죠. 사실상 걷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부터 이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혀왔죠. 그래서 이 별명도, 이 도시의 별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물의 도시라는지, 그리고 아드리아해의 여왕, 아니면 가면의 도시 등 아주 다양했죠. 이 베네치아는 또한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걸출한 유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요. 유명한 작곡가인 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계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안토니오 비발디는 베네치아가 나온 유명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베네치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베네치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요,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이 기르는 말이 유명해서 인근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준말을 얻기 위해 이들과 교류를 하게 되죠.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을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예, 뭐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하고 피를 안 내고 살을 도려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아주 끔찍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베네치아 공화국 당시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그 셰익스피어가 만든 베니스의 상인을 한번 좀 보시면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베네치아는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에게 이 백기를 열어줬는데 이 백값으로 이 백값길 값으로 사실상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십자군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신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거기서 노획한 것을 이제 자신들의 이 배삭으로 챙기겠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동맹국인 이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의 흑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13, 17세기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였고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 전쟁과 빈회의 이후 이 오스트리아에 합병되기도 했고요. 이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기도 하죠. 이 베네치아의 이 중심부에 해당하는 산마르코 광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00년 동안 베네치아인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이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고 부릅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 높이 솟은 종탑으로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정면이 꾸며진 도제의 궁전. 여기서 이제 도제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서울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 집무실 정도 시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중세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했고요. 뭐 물론 그 당시에 투표라는 것이 남녀 1인 1표제가 아니죠. 남자들만의 시민들만의 남성 시민들만의 투표였긴 하지만 여하튼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 시장이 곧 도제예요. 이 도제를 선출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제의 궁전은 그 도제 이 시장의 이 거처이자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카페가 존재합니다.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도 일품이죠. 이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이 아주 멋있고요. 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압권입니다. 이 저녁에는 아주 낭만적인 느낌을 물씬 풍겨내죠.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요, 높은 아치형 구조물입니다. 금과 대리석의 장식,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이 인상적이죠. 도금된 모자이크, 그리고 보석이 박힌 가리개, 아울러서
웅장한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 중에 하나죠. 이 맑은 날에는요, 이 성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번쩍번쩍거립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황금교회라는 뜻의 치사도로라 부르죠. 이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이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있는데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치는데요. 500년 이상 고장이 안 난 상태로 계속해서 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고장이야 났겠지만 여하튼 500년 이상 계속 종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들이 이 중앙 출입구 주변에 있고요. 이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성 마르코 유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사실상 이집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성당 뒤쪽에는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황금 가리개가 있고요. 이 루비, 에메랄드, 진주 등 수천 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 또 성인들의 이미지로 삼각장식된 이 황금 가리개가 아주 인상적이죠. 근거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앞서 제가 십자군 전쟁의 흑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동맹국이었던, 그리고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고 했던 십자군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 이 도성을 에서 약탈해온 유물이 있고요. 이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해서 여러 성인들의 유물과 유품이 보관되어 있죠. 대후 운하의 밤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곤돌라나 이 바포레토, 수상 택시인 곤돌라나 수상 버스인 바포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볼 수도 있죠.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늘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볼 수 있죠. 그 중에는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르네상스풍의 이 다리오 궁전 등 다양한 이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입니다. 이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 리알토 다리라는 이 다리인데요. 이 베네치아에는 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다리라고 볼 수가 있죠. 르네상스 시기에 지어졌던 이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볼거리 중 하나가 이 리알토 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중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는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서유럽권에서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에펠탑 등 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이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많은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에서도 역시 이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 역시 이 현대적인 다리라는 점 때문에 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외에 나머지 두 개의 다리는요, 이 스칼치 다리 그리고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대운하를 따라 바포레토 수상버스나 수상택시인 곤돌라를 타고 가다가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나는 것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그렇고요.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이 되었죠.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서 이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요,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담당했는데요. 이 다 폰테는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개혁을 따내기도 했죠.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로 만들어졌고요. 이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세 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마련이죠. 이 중 2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전체적인 다리를 그리고 이 다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제의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제라는 것은 이 베네치아의 시장, 이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마르코 대성당의 종탑 앞에 위치한 것이 이 도제의 궁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제의 궁전은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이었습니다.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요, 이 정면이 앞서 본 바처럼 핑크색 대지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이 성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띕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이 되죠. 우리가 보통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중세사회를 그냥 툭 띄워먹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 통치자를
결정하는 이 선거제도는 중세사회에서도 이렇게 이 존재를 하죠. 물론 이 지방 영주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영주들이 지배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이 존재할 리가 없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국가들 위주로 이 이탈리아에 자리 잡은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들 위주로 이런 선거제도가 존재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 즉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죠. 이 방들은요, 이 프레스코 그림 그리고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을 만날 수 있죠. 이 핀토레토의 이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왕자 뒤로 걸려 있고요. 이 회의실의 모든 방은 핀토레토와 이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화 그리고 이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의 회의실의 모습이고요. 이제 도제의 궁전 바로 뒤편에 옆편으로 감옥이 있는데요. 그 감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전설적인 호색가인 카사노바가 한때 구금되어 있었던 감옥도 있습니다. 이 감옥은요, 이 탄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연결되죠.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이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탄식의 다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취조를 받고 이제 재판을 받은 뒤에 이제 감옥으로 호송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이 탄식의 다리를 반드시 걸어 이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경치를 바라보고 이제 자유로운 몸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한숨을 안 쉬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요, 이 펠리스강 위에 놓여 있고요. 이 도제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쪽에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탄식의 다리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또 전설 같은 얘기도 있어요.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 탄식의 다리가 가지는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탄식의 다리고요. 바로 요곳이 탄식의 다리입니다. 한번 슬쩍 한번 봐보죠. 이탈리아 역사 전반을. 물론 그 몇천 년의 역사를 몇십 분에 한다는 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는요,
이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사실상 고대 로마 시기에 이 로마,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대제국으로 성장했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라는 나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대제국은 아니었죠. 그야말로 아주 조그만 로마라는 언덕배기에 있던 아주 조그만 이 도시국가로 출발을 하는데, 그것도 참 그런 게 식민지였어요. 이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의 식민 도시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였다는 얘기죠.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 세력의 주축이 바로 이 원로원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로원이라는 것이 물론 나중에는 여러 지방 그리고 정복한 국가의 이 귀족들도 이제 원로원으로 흡수가 되긴 하지만, 이 초기 원로원들의 면면은 사실상 에투르리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이 유공자, 국가 유공자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원로원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독립을 이룬 다음에 이제 서서히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팽창 과정도 사실은 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노예가 될래, 죽을래?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한번 선택지가 없죠. 뭐 노예가 되던가 죽던가. 그러면 자유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죽는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거기에 하나의 선택지를 더 추가합니다.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아니면 우리 같이 이 로마 시민으로 살래? 예, 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더라도 뭐 로마 시민 괜찮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이제 이 로마가 빨리 체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 자그만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한참 이제 공화정을 통해서 성장할 무렵에 알프스 산맥 너머에 있던 갈리아족이 이 대거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침략을 해오는 이 위기를,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사실상 그때 이탈리아 로마는 거의 점령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언덕 하나 빼놓고 7개의 언덕 중에, 로마가 가지고 있던 7개의 언덕 중에 단 하나의 언덕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갈리아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호국영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뭐 사실상 이 위기에서 좌절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실 때,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야말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기 없이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뭐 역사에서 그런 경우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지역별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치아는 도시국가, 민주적인 도시국가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또 시칠리아 같이 이 군주국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정정치, 뭐 주교가 이 통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 여러 다양한 정치 체제가 유지하며 발전했습니다. 이 르네상스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기도 하고요. 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이 무솔리니와 전체주의로 인해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많은 노력 끝에 오늘날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초기 역사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원전 8세기에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는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이 로마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지중해 지역의 통일은 기원전 3세기에 이루어지고요. 이 시작은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차 영토를 확장해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이제 포에니 전쟁으로 여러 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 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이 군대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죠.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돼서 이때부터 제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는데요. 뭐 처음부터 공격적인 이 모드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게르만족은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서로마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 공격적인 모드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이 서로마 제국이 이 끝없이 분열 그리고 이 한계를 드러냈을 때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동서로마로 분리되고요.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요.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은요, 계속해서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있던 서유로권으로 이 공격을 해오죠. 명분은 이 고토 회복입니다. 이 진정한 로마는 동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고토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계속해서 이 서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죠. 이 메르센 조약이 체결돼서 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루스가 죽은 후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기도 하죠. 이 르네상스는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었죠. 예, 이 르네상스 시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비잔틴 제국, 다시 말하면 이 콘스탄티노플은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진귀한 물품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집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서유럽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두고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베네치아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동아시아의 가장 값비싼 사치품들이 수입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이 부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요,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 신분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몇 칸 이상의 집에서 살 수 없다. 평민들은요. 뭐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었죠. 의복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사실상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냥꾼이 하늘을 나는 새를 잡거나 멧돼지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새들과 멧돼지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자유롭게 이 경계를 넘어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자유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신분만 먹을 수 있죠. 성직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그런 특권 세력만 먹을 수 있지, 이 평민들이 감히 이 새와 이 멧돼지를 먹었다가는 그야말로 목이 두 개라도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예, 이 신분제 사회라는 거 생각보다 무서운 거죠. 뭐 신분에 걸맞지 않은 뭐 행동을 하나라도 했다가는 그 대가가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듯이 이 평민들이 입는 옷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누더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 평민들도 돈을 제법 벌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란 게 기본적으로 과시를 하고 싶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예, 돈 뭐 쌓아놔서 어디다 쓰겠어요? 일단 뭐 자신의 이 독특한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근데 평민들이 입는 옷은 누더기여야지만 된 거예요. 집에 금은 보석이 아무리 있어도, 비단 옷이 있어도 바깥으로 입고 나가면 강상제에 걸려서 목이 두 개라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독특한 의상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속옷은 비단 옷으로 입고요. 그 속옷에다가 이 금은 보석, 황금에다가 뭐 다이아몬드까지 가지고 있는 온갖 보석을 다 박아 놓고요. 그 다음에 누더기를 걸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드러내려고 나 이만큼 부자야 라고 드러내려고 뭐 속옷에다가 비단 옷에 보석을 박아놨는데, 거기다가
그 누더기를 걸치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칼로 이 누더기를 쭉쭉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을 때마다 이 비단옷과 보석이 이제 살금 슬쩍슬쩍 보이게끔 하는 이 패션 문화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 시기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가 끝나고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서서히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힘이 약해지게 되자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힘을 슬금슬금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다음으로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해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이 되지만요. 이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전하면서 그야말로 이탈리아는 이 패전국이 돼버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과 함께 싸웠으나 끝내 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극우파일까요? 극좌파일까요?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보면 극좌파로 잘못 알려진 극우파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극우파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무솔리니나 특히 히틀러는 이 사회주의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무렵에 아주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이 법안을 내고요. 이 정당명도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입니다. 예,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으로 출범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식수대와 세면대 설치 여부를 두고 이제 벌금형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노동자들이 연중 휴가를 떠날 때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해외여행 경비의 절반을 이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그런 정책도 이 히틀러가 쓰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뒤에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극우 세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사실상 극자에서 극우로 변했다기보다는 간단히 말을 하면 표바라기라고 볼 수가 있죠. 표가 된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독일 시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영방국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영방국가를 두고 영연방
연상하시는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영연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연방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수백 개의 연방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가리키는 말이 연방국가입니다. 예,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끊임없이 제후들에게 이양됐고요. 본래 봉신에 불과한 제후들의 영지가 준 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는 제국들의 수가 무려 약 300여 개국에 이르를 정도였습니다. 이 연방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방국가들은 그들끼리 혹은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연방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했고요. 비엔나 회의에서 연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동시에 연방의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면서 연방국가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통일을 이끈 강력한 힘 민족주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안으로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가 확산됐죠. 여기서 이 자유주의의 이 핵심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도 중요시 여겼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자유주의 하면 이 개인주의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시기의 자유주의 속에는 민족의 자유도 포함되어서 사실상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이 같은 뱃속에서 나온 다른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도 이 민족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가리발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했던 가리발디는요, 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통일을 위해 몸바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해 통일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예, 거의 이 청년 이탈리아당 시기에 이 통일운동의 성격은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통일운동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은 끝내 실패로 끝나게 되죠. 사실상 감성적 민족주의로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이 역사가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1860년 붉은 셔츠당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해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 가리발디가 지휘하던 의용군 조직인 붉은 셔츠당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하게 되죠. 이 가리발디는요,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통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끝내
이루려고 했죠. 이 통일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샤르데냐 국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청년 이탈리아당이 공화주의 운동을 펼쳤던 정당입니다.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이 왕이 없는 이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가 통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이 국왕에게, 샤르데냐 국왕에게 이 나라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샤르데냐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 이 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총리로 임명된 이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 총리는요, 이 산업 육성, 군대 개편,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획하게 되죠. 이 카보우르는 감성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이 통일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전쟁을 통해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될 수 있다고 본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정복한 땅을 샤르데냐 왕국에 바치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과제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의 핵심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죠. 이 반도 국가들은 많죠. 아테네 민주주의로 유명한 발칸 반도가 또 유명하고요. 또 그 옆에 이 동쪽으로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한 지역도, 앞서 얘기한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한 지역도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베리아 반도가 존재하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국가고요, 반도고요. 사실상 역사에서 한가닥 하던 나라들이죠. 이 사실상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라는 것은 좀 운명적인 측면이 있죠. 해외 교역이 중개 무역이 활성화될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지형이 이 반도 국가고요. 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면 가질수록 적의 이민족의 침략에 부단히 노출되는 지역이 또 반도 국가의 운명이에요. 결국은 해외로 이 문을 개방을 하고 또 외국에 이 수출을 하는, 중개 무역을 하는 이 방식이 반도 국가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핵심으로 정해봤고요.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